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노래해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 아, 이제부터 대단해지는 거라니까. 우리 여기 오면 간단하게 하시죠. 예. 이제 장가갈 수 있어요. 야. 네, 안녕하십니까. 신정빈이라고 합니다. 네, 처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저희 숙교님 때문에 여기 오게 됐고요. 앞으로도 많이 배워가고 많이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그 숙전생 통해서 그 리벨레 아카데미가 어떤 단체고 뭐 하는 데인지는 대강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그 우리 그 역사의 일반 원칙 열강해주신 그 박창기 대표님을 향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장황하게 늘어놓는 그런 질문은 지양해 주시고요. 가급적 1분 이내에 질문을 요약해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질문하실 분 먼저 손 좀 들어주시고. 예, 김기현 조합원님. 예. 제가 뭐 이 강의를 막 하자고 우겼던 그거는 이제 뭐 변하고요. 오늘 강의 저는 3번째 듣는데 계속 버전업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잘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역사 강의를 중심으로 오늘은 들었으니까 진화 이론, 이권 집단 이론, 도둑 이론, 다 좋아요. 그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세계에 이렇게 우리의 비전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질문이 좀 그거 하지만 그 다음에 요것을 강의를 준비하시면서 우리 역사에서 찬란했던 부분이 좀 길었던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특히 뭐 제가 본다면은 이제 좀 단군 이전의 시대에는 되게 긴 역사, 평화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식의 평화였겠죠. 그런 것을 본 게 있다면 어떤 건지 2가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비전,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떤 그런 좋은 것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2가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그냥 질문 집단입니다. 예. 우리 역사에서 저는 사실 고대사는 잘 모르고요. 통일신라 이후에 몇십 년간 우리나라가 굉장히 찬란한 국가였답니다. 그렇죠. 제일 그 다음에 고려 집권하고 얼마 후에 혼란을 극복하고 광종 시대 50년간 대단히 번성한 국가였죠. 그 다음에 이제 세조 이전의 조선, 세종시대. 그때 가장 우리 그 민족들이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설명한 이론과 상당히 부합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론을 입각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라고 생각하느냐, 뭐 답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권 집단을 적절히 통제하고 교체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이 참 중요하다. 정치 쪽에서는 제가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경제 쪽에서는 바로 그 이권 집단들이 그 국민 대다수로부터 그 이권을 소위 착취하는 그런 구조가 대개 이권 경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권 경제를 축소하면 그런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예. 2번째 듣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고무적이에요. 선생님 강의가 저처럼 역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메모를 했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 강의에서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소위 그 집단 이익 현상이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를테면 우리 역사에 있어서 그 정여립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은 분명히 전라도 지방의 한 그 세력의 수장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만든 대동계라는 조직이 일정하게 선생님이 지칭하는 어떤 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집단. 근데 그 집단이 발현한 어떤 그 현상 자체는
부정적 정치 그 현상이 아니라 정말 국가를 위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어떤 몰입애들에 대해서 그 반항적인 반동적인 어떤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 양반이 출신 배경이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을 그 드러냈는데 그렇다면은 그 대동계와 같은 물론 많지 않은 사례이지만은 그러한 사례를 적시한다라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소위 집단 이익 그 세력의 어떤 부정적인 현상으로만 볼 수만은 없지 않는가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언제죠? 정현이 작가님? 그게 저기 조선 전기죠. 임진왜란 직전이죠. 그렇죠. 바로 직전이죠. 그때가 선조 초기인가요? 선조 초기와 중기 사이에요. 네. 그 정열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권 그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임진왜란 직전에 예. 그 이이 선생님이 예. 그 어떤 발언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조선은 이미 노쇠한 국가고 이권 집단이 지나치게 누적돼 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가 이제 조선인 건국이 1292년인가요? 1392년이죠. 그때가 200년 정도 흐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한 100년이 지나면은 서서히 그 이권 집단이 누적돼서 쇠퇴하기 시작해서 200년 정도 지나면은 완전히 쇠망의 기운이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를 이율복 선생님이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작년인가 어디 친문에서 그런 얘기를 봤는데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임진왜란 때 조선이 망했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 질문이 그 질문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정열입 같은 사람은 예. 그 대동계한 사람들은 이권 집단이 아니고 예. 그 기존의 이권 집단을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기존의 질서에서 이권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하고 완전히 다른 집단이라고.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이권은 그 신분을 초월한 그 아까 말한 공평한 이익을 추구했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질서를 예. 추구한 거지 이권을 추구한 게 아니죠. 그러면 이권과 이익이라는 것을 달리 본다는 얘기네, 그죠? 그 개념어를 이권이라는 개념어랑 이익이라는 개념을 달리 본다는 얘기네, 그죠? 공평한 이익이라고 할 때는 긍정적인 어떤 의미로 뭐 이권이라는 건 네. 다르죠. 이권에 대해서 딱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권이라는 건 제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 되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정부의 그 공공 부분에서 발생하는 예. 일종의 그 이권, 예. 그다음에 토지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 예. 그다음에 그 정부의 라이선스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 예. 또 하나는 담합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 이런 것들을 제가 이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네. 박정기 대통령께서는 이 용어를 독창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권과 이익이라는 것을 이권이라는 것을 마치 이 어떤 공정하고 이 정당한 대가가 아닌 또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이권이라고 아마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해서 생기는 것이 이제 이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평한 이익을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공평한 이익이라고 표시. 공평한 예, 넘어가시죠.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아, 예. 아니, 저는 뭡니까, 의회 정치라, 의회 정치라고 그러는 건가요? 국회에서 예. 여당이 되는, 아니면 이제 정권을 창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최소 승리의 어떤 공식이랄까요? 이론이랄까요? 그거하고 맞춰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정당 정치라는 게 속칭 일당 독재, 물론 뭐 북한은 그런 건 좀 예외로 치고 일본의 자민당식 일당 독재로 포함해가지고 일당 독재가 있고,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양당 정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당 이상이 난립하는 이제 다당 정치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승리하기 위한 공식들이 다 조금씩 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 승리연합을 해가지고
그 이제 승리를 쟁취한 쪽에서의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은 어떤 식의 그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정당 정치로서 가장 이제 강사님이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갔으면 그 이제 뭡니까, 이권 집단을 어차피 이권 집단을 깨부숴야만이 그 새로운 이제 뭔가 물갈이가 되는 건데, 그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서 그 무혈 혁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부에서 자꾸 이렇게 가면은 결국 그런 이제 그 중국으로 치면 200년만에 한 번씩, 한국으로 치면 한 500년만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쿠데타가 일어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게 내부에서 자꾸 이렇게 정화되면. 정화되면 그런 걸 포함해가지고 그 강사님과 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정치 형태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는 것은 뭔지 제가 이제 그 최소 승리 연합과 관련해서 선생님 오셨네요? 네. 강의 끝나고 지금 질의응답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강의 끝나고 질의응답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안 그래도. 예. 지금 이제 활발한 토론들 하십니다. 네, 최소 승리 연합과 관련해서 정치 체제가 뭐가 바람직하냐 말씀하시는데, 저는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 거기 주의라는 단어를 잘못 번역됐다고 봐요. 데모크라시는 민주정치 체제지, 그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즘이라는 건 일종의 이데올로기로서 믿음이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번역이 잘못됐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안 하려고 해요. 민주정치 체제라고 하는데, 민주정치 체제도 저는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 같은 그 간접 민주정치, 대의 민주정치라고 그러죠. 그런 것보다는 직접 민주제가 훨씬 더 진보되고 진화된 정치체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대통령 우리가 뽑고, 그럼 거기서 뭐 권력기관들 다 임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정책 알아서 하잖아요.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으면은 그 투표하는 날만 주권이 있고 그 후에 4년간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스위스 같은 경우는 1년에도 막 10번씩 20번씩 국민들이 직접 정책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4대강 뭐 해마라, 뭐 신도시 뭐 신행정수도 해마라, 이런 거 다 직접 결정합니다. 국민들이. 심지어는 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뭐 10억 이상 쓰는 거는 다 주민투표를 결정하듯이.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지금 정치체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소위 간접민주정치 체제, 그것이 일종의 이권화돼서 지금 실제로 뭐 민주통합당이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하지만, 민주를 한다고 그러지만은 실제로 당원이 없는 정당이 돼버렸거든요. 일종의 그 정부에서 나오는 뭐죠,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나눠 먹느냐에 대한 그런 그 일종의 최소 승리 연합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 돼버렸다고 저는 봐요. 당원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자부스럽게 올지도 몰라요, 당원이. 그래야만 그 조직 동원도 하기 쉽고, 뭐 당대표 되는데도 뭐 표 구하기도 쉽고, 뭐 그런 현상이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종의 그 여당과 야당이 일종의 적대적 공정관계를 가지고 일종의 아주 대단한 이권이 된 거죠. 특히 호남에서는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그런 얘기 나왔다고 그래요. 40년 일당 독재, 민주당 일당 독재 갖고 호남이 좋아진 게 뭐냐. 그래서 지금 호남이 민심이 급격하게 떠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정치 시스템이 그런 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최소 승리 연합과 관련해 갖고, 이거는 제가 약간 에피소드라고 얘기했었는데, 문재인 후보가 왜 졌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를 너무 추구하다가 승리를 놓친 거예요. 그 아주 소수의 집단이, 소위 친노라는 사람들이,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다 막아갖고 아주 소수만이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력을 넓힐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다 보니까, 왜 그랬냐면은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 집권을 딱 해보니까 집권하니까 먹을 게 무지무지 많거든요. 근데 그때는 못 모르고 잘 못 먹었어. 근데 이번엔 한번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전리품을 많이 가져가려면 소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수를 추구했지만 승리를 거린 겁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도 똑같았어요. 예. 거기 뭐 박선숙 뭐 이런 몇 명 사람들이 외부에서 좋은 인재들 들어오는 걸 다 막았잖아요. 왜냐면 자기들 이제 뭐 여론조사 해보니까 먹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은 전리품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는 우리 집권하면 우리가 다 해먹어야 돼. 딱 5명 우리끼리 다 해먹자. 밖에서 좋은 사람 들어오는 거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최소를 추구했지만 승리를 벌인 거죠. 근데 박근혜는 반대로 했습니다. 중도를 포섭하기 위해서 복지 정책을 내놨죠. 그다음에 그 경제 민주화를 했죠. 그러니까 최소보다 승리를 더 중요하게 했던 겁니다. 승리를 하기 위해서 확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지금 최소하잖아요. 저렇게 그게 정책의 기본이야. 일단 승리하고 와야 되는데 최소만 먼저 지켜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승리 연합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틀이네. 네, 제가 그 저번에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번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직접 민주주의, 직접 주민 참여 투표 같은 거 굉장히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많이 그 예를 드는 게 스위스나 이런 이제 자그마한 국가들 옛날로 치면 이제 도시 국가 정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알기로 그 직접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성공한 케이스들이 보면 되게 옛날 이제 그리스 쪽에도 그랬지만은 도시 국가 정도 이렇죠. 땅도 작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저희 나라만 해도 인구가 5천만이 넘어가고 중국 같은 경우는 더 많을 것도 없지만 이런 이제 큰 나라들에서는 그리고 이제 큰 나라는 개념이 이제 인구 1000만 이상이 넘어가는 이런 나라들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직접 선거 주민 투표 같은 게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라 물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그 답변 드리자면 스위스가 인구는 800만 명입니다. 근데 26개 칸톤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복잡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알프스 딱 중앙에 사방으로 흩어져 있어갖고 교통도 굉장히 어렵고요. 언어를 4개 쓰는 나라입니다. 독일어, 뭐 이태리어, 프랑스어, 그 다음에 뭐 만주리아나인가 뭐 그런 데서 역사 배경이 다 다르고 굉장히 복잡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성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직접민주주의로 가장 성공하고 있는 지역이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는 근데 스위스는 경제력이 세계 20위권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불입니다. 인구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직접민주주의가 성공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인데요. 캘리포니아는 인구가 4천만에 GDP가 우리나라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근데 굉장히 100년 전부터 직접민주주의를 잘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직접민주적인 제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 과거 한 30년 사이에 그 주민투표 빈도가 한 3배 이상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뿐만 아니라 뭐 남미, 아프리카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간접민주주의는 약간 이제는 지나간 시대에 교통과 통신이 불편한 시대의 정치 시스템이고 앞으로 이 모바일과 인터넷과 통신이 발달한 시대의 정치 시스템은 직접민주주의가 될 것이라고 돼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직접민주주의든 간접민주주의든 이것은 그 어떤 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직접민주주의가 이제 그 활개치던 시기에는 그걸 택했고 중간에는 이제 직접민주주의가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간접민주주의를 택해왔었고 주류가 지금은 또 시대의 상황이 이제 직접 민주주의 쪽으로 민주정치죠. 돌아가야 된다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권 집단하고 관계가 있는데 스위스는 이권 집단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그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내놓은 이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스티글러라는 경제학자죠.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가 규제의 포획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규제는 대개 이권 집단들이 정치인과 관료들을 설득하고 뇌물을 주는 방법으로 규제를 만들므로 해서 이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이나 이것이 규제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법의 태반이 기업의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 우리나라 통계 보면 아마 거의 3분의 2 정도는 기업이 자기는 규제를 만드는 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기업의 활동이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을 포획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규제를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게 이제 스티글러라는 교수가 노벨상 받은 게 그 업적인데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권 집단이 누적되는 것을 그게 바로 G1, G2가 하는 행동이죠. 그거를 G4가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이권 집단의 행태를 막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간접민주주의는 정치인을 뽑는 거고 직접민주주의는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국민이. 그냥. 근데 이제는 이제 그 가능한 시대가 왔다는 거죠. 모바일 투표도 할 수 있고 인터넷도 있고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그 보통 사람들도 그 정책의 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정치 체제가 나라가 제대로 쓰려면 이권 집단이 누적되면 결국은 망하고 혁명으로 가고 어떤 그 인생의 도태에 빠지니까 결국은 현명한 국민들은 직접 민주주의 쪽으로 계속 갈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역사의 발전 방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저 마지막 한 분만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좀 해주세요. 짧게. 아니, 왜 총장님이라 하는데 짧게 그러는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새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의 내내 저는 속에서 궁금한 것을 저는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 역사를 지금 일반 이론으로 정립을 했다는데 이게 일반 이론이 되려면 옛날 역사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관통하는 게 있어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서양의 눈으로 또 그리고 고대쯤 해서 바라보는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일반 이론으로 저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요. 거북하다. 옛날에 고려를 세운 고수몽 그 이전에 우리나라 역사 쪽에서는 단군. 이 홍익인간이나 제세와 이런 성선설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세우고 했는데 지금 도덕기로는 성악설 바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이론이 우리나라 옛날 역사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불편하셨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기왕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간과 뭐 노력을 들여서 여기 왔으면 뭔가 딴 데 듣기 어려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보통 책에 흔히 나오지 않는 얘기. 뭐 그런 생각들을 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와 뭔가 좀 다른 지적 충격을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있고, 물론 제 지론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뭐랄까 극단적인 표현을 한 거는 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뭐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의견도 있다. 그걸 이제 참고하시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 이론에 따르면 예를 들면 당군 왕검도 거기 이제 약간 기술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살던 데를 더 총독기 문명을 가졌던 더 좋은 민족이 갖고 지배하면서 어떤 그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그 당군 사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결국 그것도 어쩌면은 좀도둑에서 군벌 수준으로 이제 그 세력이 강화된 세력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고구려 집권 세력도 그렇고 신라의 뭐 육천장들도 사실은 기마 민족들이 그 토속 민족들을 이제 지배하면서 어떤 그 뭐 하늘에서 뭐 아래로 내려온 뭐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지배를 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을 브레인워시하기 위한 어떤 용비어천가하고 비슷한 그런 이데올로기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기 한마디. 치열해지고. 선생님의 논리는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공평한 질서, 그거에 따른 공평한 이익의 확산,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가 그 부정화되는 것을 예방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시고, 그리고 또 시스템으로 보는 건 아까 직접 민주제 그런 형태를 주장하셨단 말이죠. 굉장히 동감을 하면서 한 가지 처벌하면서 질문인데, 아까 대동계랑 유사한 질문인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만큼 이 자발적인 어떤 민중 저항 의식, 이를테면 의병으로 대표되는 어떤 자발적 민중의 어떤 그 움직임들이 있었단 말이죠. 뭐 영국 역사나 이런 걸 보면은 물론 로빈훗 같은 게 있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우리나라처럼 아주 그 특이하게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그런 게 드문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그 직접 민주제와 같은 시스템적인 발상도 훌륭하지만 그 의병이라든지 아까 대동계 같이 그 민중 내부 또는 일부 지도 세력에 의해서 그 구성된
굉장히 저항성 강한 어떤 조직 운동 이런 측면에서도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소위 그 공평한 질서와 공평한 이익이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우리 민족이 진짜 어려운 대외 환경에서 잘 견딘 대단한 민족이죠. 예를 들면 몽골한테 그렇게 오래 저항한 민족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막강한 그 청나라의 누르와찌를 한때 완전 지배당하지 않았던 것도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임진왜란 때 그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었고. 근데 이제 아까 질문하고 좀 관계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군이나 예를 들면 그 고구려의 새로운 그 지배 집단들이 만들어낸 더 고도화된 질서 때문에 그 사회가 그 민중들이 더 잘 살게 된 거거든요. 그 사회 시스템이 더 안정되고 바로 그런 더 고도화된 질서를 부여한 집단이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역사가 신라가 1000년을 가고 고구려가 500년을 가고 인류 역사에 없는 일이잖아요. 1000년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된 역사는 거의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로마 말고는 아마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었던 거는 그만큼 고도의 좋은 질서를 우리 선조들이 잘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 약간 이데올로기적인 그 신화 그거를 너무 그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민족의 자부심이라든가 민족의 저력 같은 거는 저는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 임진왜란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생주산성에서 이겼던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그 로켓포였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당시 그 다연발 로켓포를 전 세계에서 전쟁에서 유일하게 쓴 바로 그런 역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남해안에서 일본군을 그렇게 경멸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그 엄청나게 뛰어난 그 고려 시대 때부터 내려온 그 배죠. 무슨 철갑선 말고 그 뭐라 그러죠? 네, 판옥선의 그 굉장한 장점과 그 다음에 사거리가 뭐 일본하고 게임이 안 되는 그 대포를 고려 말부터 갖고 있었고 그 화약을 잘 만들 수 있는 기술과 그 대포를 만들 수 있는 주물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다음에 세종시대에 만들었던 우리의 뭐죠 천문기기라든가 이런 것들 과학기술 그때 우리 세종 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천문기술이 일식과 월식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고 세계적으로 어떤 달력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기술 수준이었다면 저는 그런 점에서 뭐 우리 민족의 어떤 저력과 실력과 이런 걸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제대로 된 좋은 질서를 잘 만들어 나간 좋은 민족이라는 것은 이제 인정을 합니다. 단지 이제 그 조선 말경에 지나친 이권 집단의 누적, 민씨 일가라든가 뭐 안동 김씨 일가라든가 매척 세력들의 어떤 끈질긴 이권 집단들의 누적과 그 폐쇄 정책 때문에 안타깝게도 뭐 40년 가까이 일본의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건 끊겠습니다. 의견 같은 민족의 자생적 조직을 말씀드리는데 엉뚱한 답변하시네요. 왜냐하면 오늘 시간을 여기 비워줘야 될 시간이 지났어요. 비워줘야 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